3만 한국사를 빛낸 찬란한 과학기술의 비밀이 밝혀집니다. 한국사 과학탐 탐구대장 김준입니다. 자, 오늘도 탐구대원 여러분 소개해드리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함께해 주실 이상태 교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사 편찬위원회 오래 근무했고 현재는 국제문화대학원 대학 석사 교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상태 교수님께서는 역사 쪽에서도 특히나 이 그 고지도를 고증하는 데 관심이 많으시고 또 지리, 지도 쪽을 연구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좌도 우사라고 그랬거든요. 네. 지도가 좌측에 있고 책이 이제 역사책이 우측에 있고 이게 그 같이 놓고 봐야만 이게 제대로 알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아, 좌도우사가 그 뜻이에요. 예. 요즘에는 좌빵우물이라고. 예. 왼쪽에 빵이 내 예. 거, 우쪽에 물이 내 거. 그거 중요합니다. 예, 첫방우물. 예. 저는 사실 처음 뵀을 때 여기 건물주인 줄 알았습니다. 왠지 건물 한 몇 채를 들고 있을 것 같은 원화한 얼굴로 하셨는데 건물을 보지 말고 지도를 봐라. 그렇죠. 예, 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요. 오히려 하나 더 알겠습니다. 얘기하면 지도는 반드시 이렇게 본다고 안 합니다. 지도는 읽는다 그럽니다. 지도를 읽습니까? 정보니까 지도는. 아, 그러네. 예, 지도는 정보니까 반드시 지도는 읽는다 그렇게 얘기하지 지도를 본다 그러면 약간 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우리 친구 사과드릴게요. 새로운 역사의 서막이라 할 수 있는 국가의 탄생. 건국의 시작에는 나라를 상징하는 새로운 수도가 있었다. 국가의 중심인 수도는 건국 이념이 담긴 건 물론 때로는 국군까지 좌우하기도 했는데 과연 수도는 어떻게 탄생하고 또 어떻게 발전해 왔을까? 먼저 천년왕국 신라의 수도 서라벌 경주, 그리고 유교 이념 아래 찬란했던 600년 역사를 지닌 조선의 수도 한양. 두 도시의 탄생과 발전사를 통해 우리의 역사를 새롭게 조명해보는 시간. 화려했던 국제도시 경주와 철저한 계획도시 한양. 두 도성의 이야기를 시작해본다. 자, 보셨다시피 오늘의 주제는 한양과 경주입니다. 자, 이 두 곳을 딱 들었을 때 어떤 것들이 떠오르세요? 저는 일단 땅값의 차이가 있지 않나. 한양과 경주가요? 한양 땅값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서울로 비춰왔을 때 유추해 봤을 때 그래도 어마어마하게 비싸지 않았을까. 근데 신라 시대라면 그때는 경주 땅값이 한양보다 비싸요.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사실 경주랑 한양 들으면 당연히 둘이 공통된 게 있지 않을까요? 그쵸, 바로 교집합이라고 하는 거죠. 예, 수도. 당연히. 신라가 건국된 해가 연도로 하면 이제 기원전 57년 정도가 됩니다. 네. 이제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한 건데요. 그러면 이제 신라가 건국했을 때부터 지금의 경주 지역이 수도였었어요. 네. 신라는 처음에 국호를 뭐 사로국 또는 사라. 그러다 나중에 이제 신라라는 이제 국호를 쓰게 되고요. 그때 이제 수도가 금성입니다. 지금 현재 경주를 금성이라고 했었고, 근데 처음에는 서라벌이라고 하는 이제 수도명을 쓸 때 그것이 이제 국호로 또 쓰이기도 했었죠. 자, 그러다가 이게 이제 변화가 그 뒤로 계속됩니다. 경주라고 하는 이름이 쓰이게 된 거는 이제 고려시대에 들어서서입니다. 왜냐하면 신라가 935년에 나라를 이제 통째로 들고 경순왕이 태조 왕건에게 항복을 합니다. 흑수 통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 경주로 이제 낮춘 거고요. 그 뒤로 이제 고려 성종 때는 이른바 삼경이라는 게 실시가 됩니다. 삼경제. 그게 이제 개경, 그다음에 평양이 이제 서경, 그다음에 이제 경주를 동경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선 시대 태종 때 되면 이제 경주 부가 됩니다. 부면은 이제 5부 중에서 그 부윤이 파견되면 굉장히 이제 격이 높은 행정구역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경주,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이런 경주로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신라 시대 때는 경주로 불리진 않았네요. 그렇죠. 서라벌, 금성. 금성 뭐 그렇게 불렀죠. 네. 그 지금 현재 경주, 과거의 이름이 달라지면 경주가 얼마나 오랫동안 신라의 수도였는지를 계산해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삼국사기에 의하면 기원전 57년이고요. 고려에 편입된 걸로 생각하면 935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계산해 보면 992년입니다. 사실 1000년 정도라는 정말 엄청난 기간 동안 한 나라의 수도였던 곳인 거예요. 천년 고도네요, 고도. 그렇죠. 한양이라는 이름은 언제 지어졌나요, 교수님? 예, 그 한양은 그 옛날에 그 지명을 정하는 원칙이 그 산이 있으면 산의 남쪽이 양이고, 맞아요. 그다음에 강을 기준으로 하면 강의 북쪽이 그 양이 되는 겁니다. 네. 신라가 이쪽을 그 점령을 하고 한산주를 설치하거든요. 그래서 그 한산주의 남쪽, 그다음에 한수, 한강의 북쪽.
그래서 그 한양이라는 게 설치되는데 한양군을 설치해요. 한양군. 예, 한양군. 고려 말 충렬왕 때가 되면은 한양부가 설치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이 건국되면서 행정구역으로서 한성부라고 얘기했고 도시 이름은 한양인 거죠. 도시 이름. 음이 들어가는 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음이 들어간 거는 저 강으로 따지면 남쪽, 강의 남쪽으로. 남쪽. 좀 잘 모르시겠지만 경상도에 가면 산음이 있어요. 산음, 한음. 그 산음이 어디냐면 산청이거든요. 그 산청에 그 음자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낙동강의 그 남쪽. 남쪽. 야. 그렇게 되는군요. 야, 특이하네요. 각기 다른 시대의 어쨌든 한 나라의 수도, 한양과 경주 어떻게 수도로 정해지게 됐죠? 경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서라벌 그 육족이 본관들 경주잖아요. 그 맞아요. 서라벌 육촌이 모여서 이제 네. 그 성을 정하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됐었는데 이제 그런데 바로 신라가 이제 삼국을 통일했잖아요. 그죠? 삼국을 통일하기 전에는 경주가 별 문제가 없지만 삼국을 통일하고 나니까 너무나 동남부 쪽에 그러네요. 이렇게 네. 밀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달구벌 대구로다가 이제 그 천도할 계획을 세웁니다. 네.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인데 그 문물이 교류가 잘 예, 되고 예. 그다음에 진골 귀족들의 그 세력을 좀 억누르고 하려고 예. 이렇게 신무왕이 그 천도 계획을 세웠는데 진골 귀족들의 반대가 워낙 셌어요. 네. 그래서 못 옮기는 그럼 뭐 못 옮기는 거죠. 수도를 옮긴다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예. 중대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네. 중대 왕권 강화식이거든요. 거기에 정점에 있는 왕이 신문왕입니다. 아. 그래서 가장 그 핵심적인 왕권 강화의 그 수단이 뭐였냐면 수도의 이전이었는데 달구벌로 천도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 귀족들의 반대로 안 됐고 그러면 이제 뭐 그 조선에서도 그런 사례가 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학자들이 좀 추론하는 것 중에 추측하는 것 중에 정조대왕께서 혹시 화성을 건축한 것이 예.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아, 예. 그런 생각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떠나서 근데 그만큼 어려운 거죠. 그다음에 경주가 수도로 정해진 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 일단 한양도 마찬가지지만 경주도 이게 지형적인 요인이 있거든요. 뭐 강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산도 험하게 또 외적의 방어를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보면 뭐 형산강도 있고 여러 가지 호수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호수들도 많아요 거기에. 그런 것들이 다 작용해서 수도의 위치가 정해진 겁니다. 이게 들어봤을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네. 뭐 산이나 아니면 강이나 길이나 뭐 이런 지형에 맞춰가지고 행정 기관들을 짓다 보니까 뭔가 좀 계획적으로 짓지 못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막 뒤죽박죽 막 섞여 있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어땠어요? 초창기에는 좀 그런 면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대 이후에는 그 지금의 그 요즘의 연구에 의하면은 동서남북을 그냥 바둑판 같이 쫙쫙 이렇게 그거 가지고서나 네. 설계한 그걸 이방계라고 그러거든요. 네. 경주도 요즘에 그 이 연구나 유적의 발굴 이런 걸로 볼 때는 네. 이방계에 의한 계획된 도시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그래요? 보고 있습니다. 천년왕국 신라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경주. 수많은 유적들로 인해 오늘날에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대표 관광지로 손꼽히고 있다. 그런데 2000여 년 전 만들어진 이 도시는 당시 신라인들의 삶 외에도 놀라운 비밀들을 간직하고 있다는데 지금의 도로와 똑같이 직선으로 난 대형 도로들을 많이 당시 유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전체적 계획성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최근 연구를 통해 복원된 경주의 도시 배치에서는 현대 도시와 비슷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도로와 건물의 규칙적인 배양. 경주의 도로와 건물들은 마치 바둑판처럼 가로 세로가 반듯한 형태의 배치를 보인다. 단지 아름다움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시 건축물 아름다움에 포함하기 이전에 과학적인 측면, 계획성인 측면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뛰어난 기술만이 아닌 도시를 삶의 공간으로서 이해해야만 가능했던 계획도시의 건설. 경주의 옛 모습을 통해 아름다움과 효율성을 추구했던 신라인들의 앞선 도시 문명을 발견할 수 있다. 경주의 얘기를 나눠봤고 그럼 한양은 어떻게 수도가 된 거죠? 한양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를 좀 해왔습니다. 그래요. 일단 모학 대사하고 상당히 연관이 아, 있어요. 예, 그래요? 예, 원래
1392년에 바로 한양을 이렇게 수도로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2년 후에 만들었더라고요. 처음에는 개경에서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성계라는 우리 태조가 한 9군데 정도 이렇게 수도를 할 만한 데를 골랐는데 무학대사가 뭐 계룡산도 가보고 뭐 가보다가 우리 뚝섬 나루 있죠? 예. 거기에서 배를 타고 탁 갔는데 내릴 때 그 넓은 들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 여기가 수도다 하고 딱 점치려고 하는데 예. 어떤 노인이 예. 그 말을 소를 몰고 이렇게 가다가 소달구지를. 네, 달구지 몰면서 옆에서 계속 심리만 더 가라. 어허, 심리만 더 가라. 그러니까 무학대사가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심리를 더 가봤어요. 예. 그랬더니 더 좋은 좋아. 지금 한약이 딱 보인 거야. 오. 그래서 그게 수도를 딱 정하고 나서 돌아왔더니 예. 그 노인이 안 계시는 거예요. 오호. 그래서 그 노인을 만났던 곳을 우리가 그래서 왕심리라고. 아 심리를 더 가라. 네, 심리를 더 가라 해서 이거 그런 설화가 있는데 저는 또 잘못 왕조실록에 알고 있고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닙니까 이게? 아니 그냥 그거 그 얘기는 재밌게 들었어요. 설화로 설화입니다. 설화 나오는 얘기고 네. 이 그 한양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는 그 두 사람이죠. 그러니까 풍수지리설에 입각한 그 무학대사의 무학대사? 그 네. 이론이 예. 그 적용됐고 그다음에 모든 그 이렇게 그 관아에 배치되거나 그다음에 건물의 이름이 되거나 뭐 여러 가지 등은 정도전이 이제 다 정도에 설계자가 이렇게 있죠. 정도전. 그러니까 두 사람이 네. 이렇게 아주 예. 그 경쟁적으로 한양을 건설하는데 도움을 많이 줍니다. 요즘 시대로 비춰보면 그 노인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업이나 예. 아니 거기 뭐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 심리만 더 가, 심리만 더 가라. 거기 내 거 있어, 심리만 더 가.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왕심리인데 저는 예. 또 잘못 알았던 게 그 근처에서 왕을 이렇게 씹었다고. 왕 씹었던 곳이라서 왕심리. 아, 우리 선조께서 그런 또 표현을 쓰셨겠어요. 그럴까요? 예. 지금 뭐 정도전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네. 정도전이라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뭐 역성혁명론 관련해서도 잘 알지만 네. 이분이 이제 한양의 도시 계획을 다 하신 분입니다. 맞아요. 그 서울 곳곳에 보면 이분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어요. 맞아. 예를 들자면 우리가 서울에 이제 입지가 정해진 것이 네. 일단 방어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우리가 보통 내사산이 있고 외사산이 있는데 네. 우리가 흔히 아는 내사산은 이제 서울을 둘러서 도성을 둘러서 이 산이 있어요. 뭐 낙산, 인왕산, 그다음에 뭐 남산, 그다음에 이제 백악산. 네. 그리고 그 외곽에 둘러싼 산이 뭐 북한산, 그다음에 뭐 우리 용마산, 그다음에 서쪽으로는 덕양산, 남쪽으로는 관악산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방어의 천엄의 요새고요. 두 겹의 산으로. 그렇죠. 두 겹의 산으로. 삼국시대부터 중요한 지역으로 인정받아온 한양. 한강 유역을 차지한 국가가 국력을 지닌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인데 이런 이유로 백제는 건국 초기 한강 상류를 수도로 정했는가 하면 신라는 6세기 진흥왕 때 한강 유역을 차지하면서 나라의 전성기를 맞기도 했다. 특히 고려 말에 들어서는 풍수지리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한양을 주목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기 시작했는데 산으로 둘러싸인 한양의 지형적인 특성을 내세우며 천도를 주장하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기 시작한 것. 그리고 이 같은 요구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이후 태조 이성계에 의해 풍수지리와 유교 이념이 반영된 한양을 수도로 낙점. 마침내 한양은 새로운 수도로 거듭나게 된다. 한양은 굉장히 그 계획된 도시입니다. 예를 들면 도로만 가지고 얘기하더라도요. 예. 광화문 거리는 7괴입니다. 7괴. 1괴라는 것은 이게 그 수레의 폭인데 7괴 그러면 7차선이라는 얘기죠. 굉장히 넓은 네. 거군요. 광화문 거리는 7차선이었고 그다음에 종로는 그 5차선입니다. 5괴. 그리고 을지로 이런 데는 2괴. 그리고 이제 그 골목에는 1괴. 아, 그 예. 1괴. 그러니까 일반 1괴 통행이네요. 예, 1괴의 그 넓이가 2.54m입니다. 2.54m. 그게 계획된 도시였어요. 막 계획된 도시인데, 네.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올 때 이제 그 땅을 줄 때도 딱딱딱딱 정해가지고 똑같은 토지도 다 줬어요. 다 집집마다. 네. 그런데 막 골목길이 비뚤어지고 막 그런 이유는 네. 이게 그 울타리가 나무로 됐잖아요. 네. 나무로 됐으니까 자기 그 털을 넓히기 위해서 울타리 미는 거예요. 밀어. A라는 사람이 밀면은 B라는 사람도 또 미는 나오고. 거야. 그러면 골목에 그냥 꼬물꼬물해지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저는 좀 궁금한 거는 한양을 이렇게 이제 계획된 도시가 만들어지고 나면 네. 개경에 있던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위세를 떨쳤던 가문들은 못 가게 막을 거 아니에요.
반대 운동도 좀 심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심했죠. 네. 굉장히 심했고 나중에 그 나오는 게 두문동 72인 아니에요. 몰랐습니다. 두문물출. 두문동 네. 72인들.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들. 거기서 나오는 얘기를 하나만 더 말하면은 네. 서울에서 이 장사꾼들이 말이 정확하게 이 두부 사세요 안 하잖아요. 네. 옛날에 그 두부 장수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당. 두부 사려 끊잖아요. 사려. 두부 사려. 아, 그쵸, 그쵸. 그건 이제 얘기가 70인이 이렇게 그걸 살았는데 이제 그 손자 때쯤 가면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한양으로 와서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장사를 하는데 저 세상이라고 떵떵거리던 놈들이 옛날에는 우리 집에서 뭐 일하던 놈들이고 뭐 이런 놈들이거든요. 뭐 그게 참 아니 거기 이럴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두부 사세요 이렇게 바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는 두부 사 처먹어 이러고 싶은데 그러다가 붙잡혀 갈 것 같고 그러니까 두부 사 이러고 끊는 거예요. 말 짧게 하면 애매하게. 교수님이 아니고 다른 사람 예를 들어 이도현 씨가 얘기했으면 안 안 믿었을 것 믿지 같은데 않지. 교수님 얘기하니까 정말 그렇고. 맞는 것 같다. 네. 한양이 이제 정도전에 아까 계획도시 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 건물 구조에도 많이 이름에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름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유교적 가치가 이제 인의예지 신, 네. 그죠? 이 오상이라고 하는 인의예지 신인데 이게 흥인지문, 네. 그죠? 흥인지문에 인자가 있고 인. 그다음에 이제 뭐 본의문, 그죠? 의가 의. 있고 숭례문, 예가 있고. 그다음 원래는 이제 북쪽으로 이제 뭐 속정문, 속청문 이렇게 부르는데 네. 원래는 거기다 이제 소지문으로 하려고 했었다라는 말도 있어요. 근데 이제 결국 이제 속정문이 됐고 속청문으로 불리게 되고 근데 신은 이제 뭐가 있냐 보신각이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이름을 다 여기다 이제 집어넣은 거죠. 근데 그 지자를 네. 그거 안 한 이유가 백성들이 또 너무 똑똑해지면 안 된다고 해서 아 그런 설도 있습니다. 고쳤다는. 대단하십니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저쪽에 홍지문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홍지문. 아, 거기는 그 지자는 예, 그 지를 그쪽으로 썼어요. 네. 그리고 그러면은 지금 대문 이름들 다 얘기하는데 숭례문, 동의문 다 그러는데 네. 흥인지문만 왜 지자가 들어갑니까? 왜 넉자예요? 제가 풍수지리적인 관점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경복궁이 딱 쓰고 나서 이렇게 그 좌청령이 낙산이고 네. 그 우백호가 이게 인왕산이잖아요. 네. 낙산하고 인왕산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왕산이 너무 높고. 그래서 낙산을 높이기 위한 작업도 여러 번 하고 이 낙산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갈지자 이게 산맥 같잖아요. 네. 갈지자를 거기다 넣어서 흥인지문. 기운을 더 네, 북돋 흥인지문. 오 재밌다. 이름 하나 그냥 허투루 지은 법이 없네요. 아, 그럼요. 큰 뜻이 있네. 심지어 홍인지문에는요, 딴 데는 그냥 문을 그냥 이렇게 대문을 만들었으면 그 앞에는 옹성을 또 예, 쌓았어요. 예. 옹성이 있어요. 더 보강을 하려고. 왜냐면 보강이 있어요. 딴 네. 데보다 평지기 때문에 적이 예. 쳐들어왔을 때 이거는 막을 수 또 없다고. 이거는 좀 뭐 확인된 바는 아닌데요. 네. 정도전이 경복궁에 이제 건물 이름을 지을 때 또 오. 왕들 보고 이제 똑바로 해라. 예. 그래서 너 근면 성실하게 일해라. 근정전. 근정전. 너 생각 좀 하고 해라. 사정전 이렇게 지니까 네. 우스갯소리로 양들이 경복궁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싫었대요. 막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가면 막 열심히 일해야 되고 막 이래야 돼. 교태전 어떻게 해요? 교태전. 교태전 교수님 교태전은 그 저기 신전인데. 왕비의 그 침소인데 그렇죠. 그 부부의 금슬이 좋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우리가 교태 부르지 마, 막 이러잖아. 아 그거는 한자가 그런 교태는 아니고 완전 다른 그런 건가요? 교태가 아니라 서로 이렇게 엉킨다 그 교회예요. 건물 이름 하나 짓는데 정말 네네. 정말 신경 써서. 그러니까 부부가 금슬이 좋아야만 해탈하는 세월이 그쵸, 온다는 게 네. 교태전이에요. 그 교태가 아니네요. 예. 한양의 배치를 살펴보면 주례 고공기라는 경세의 원칙을 철저히 따르고 있다. 주례 고공기에 기록된 첫 번째 원칙은 궁궐이 남쪽을 향해야 한다는 이른바 제왕남면. 이와 함께 묘와 사직단의 위치를 정하는 좌묘우사를 기록하고 있다. 이 밖에도 주례 고공기는 관청과 시장의 위치를 정하는 전조후시를 강조하기도 하는데 이 같은 도성 건설의 원칙은 한양의 모습에서 잘 드러난다. 먼저 경복궁의 건물들은 하늘에서 봤을 때 남쪽을 향하는 형태로 배치되어 있으며 궁궐을 기준으로 해서 좌측, 즉 동쪽에는 종묘가, 궁궐의 우측이 되는 서쪽에는 사직단이 위치해 있다. 그런가 하면 한양은 관청의 배치에서도 주례 고궁계 원칙을 따랐다. 도성 앞 6조 거리에는 3, 4, 6조를 비롯한 관청들이 들어섰고
이 같은 도로와 건물의 배치는 수백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하지만 예외도 있었다는 사실. 북악산 바로 밑에 위치했던 경복궁의 특성상 궁궐 뒤편, 즉 북쪽에는 더 이상의 건축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던 것. 때문에 한양의 시장거리는 육조거리의 남쪽 끝에서 동쪽을 향해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종로거리다. 그러면은 뭐 한양과 경주 각 도시의 쉽게 말해 랜드마크, 상징적인 건물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양하면 그래도 사대문, 사소문 아니겠습니까? 사대문, 사소문. 맞습니다. 예. 아까 그 사대문은 뭐 다 얘기했으니까 예. 얘기하지 말고 사소문만 좀 더 얘기를 해보시죠. 아, 네. 사소문. 남소문이라고 보통 부르는 게 이제 광희문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서소문이라고 부르는 게 이제 소위문. 네. 그다음에 동소문이 회화문이고, 해화문이고. 그다음에 창의문, 북소문이 창의문이네요. 창의. 한양에서 이제 사람이 죽잖아요. 네. 그럼 시신이 이제 성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네. 그때 주로 나가는 문이 이제 광희문하고 소위문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광희문 같은 경우도 시신이 나가니까 시구문이라고도 부르고, 네. 그다음에 그 지금 우리가 떡볶이 하면 유명한 동네가 신당동. 신당동이죠. 네. 거기는 예전에 그냥 묘지터였던 거예요. 자, 뭐 대표적인 건물들도 얘기하는데 경복궁 같은 궁궐은 뭐 빼놓을 수 없잖아요, 한양에. 맞습니다. 그렇죠. 한양에는 그 5대 궁궐이 있었죠. 5대 궁궐. 예. 네. 경복궁이 임진왜란 때 이제 불타버렸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창덕궁이 그 오랫동안 그 전국 역할을 했고 맞습니다. 그 옆에 이제 창경궁이 있잖아요. 창경궁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덕수궁이 있고 그리고 저기 경희궁, 경희궁. 서궁이라고 오랫동안 불렀던 네. 경희궁 이게 5대 궁궐이 있고 그렇죠. 맞습니다. 자, 제 전문 영역이 또 과학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 조선시대 궁궐을 건축할 때 어떤 과학적 원리들이 있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 말씀을 좀 드릴 생각인데요. 그 경복궁 금정전 앞에 가면은 이렇게 돌들이 있는데요. 이 반석이 그 판판한 반석을 나란히 깐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울퉁불퉁한 형태로 되어 있대요. 사실 그게 걷다 보면은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울퉁불퉁하게 판석을 배치한 이유가 거기서 신하들이나 임금이 거기서 모여서 조회를 하거나 할 때 이제 그 반사가 난반사가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눈 부신 게 좀 적죠. 눈부심을 없애기 예, 위해서. 그거 말고도 독특하게. 또 그 궁궐 건축에 새 그물을 그 붙였대요. 그걸 부시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그건 이제 그 새의 분비물, 뭐 새똥이죠. 예. 그게 이제 궁궐 건축은 목조니까 그 목조 건축을 상하게 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새들이 앉지 못하게 그물을 설치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또 흥미로운 얘기는요. 그 우리나라 한옥 건축을 보면 지붕 모양이 똑바로 돼 있지도 않고 네. 그다음에 이쪽에서 내려올 때 뭐 이렇게 돼 있지도 않고요. 네. 또 너무 이렇게 돼 있지도 않잖아요. 네. 적당한 정도로 돼 있어요. 이거를 또 과학자들이 연구를 할 수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요. 물리학자들이 사이클로이드라는 곡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떤 구조냐면 빗물이 떨어지는데 이게 목조 건물이잖아요. 네. 빗물이 그 지붕에 스며들기 전에 빨리 그 지나가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그 모양이 사이클로이드 모양하고 상당히 흡사하다는 그런 분석도 있어요. 야, 그거를 어떻게 보면 알고서 그렇게. 근데 알고 했을 건 같진 않거든요. 이건 사실 이게 굉장히 복잡한 미적분학을 써서 증명을 하는데요. 전 조선시대 그 궁궐 건축을 한 그런 분들이 그 계산을 했을 리는 없잖아요. 경험적으로 근데 경험일 거예요. 경험적으로.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하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각도가 되면은 그 대단하다. 빗물이 스며들어서 지붕이 썩는 것이 네. 훨씬 줄어든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스며들기 전에 또르르 굴러 내려지는 각도. 야, 교수님 처음 들으십니까? 예, 저 처음 들었어요. 예. 자, 그러면 한양 얘기는 또 해봤으니까. 네, 좀 궁금한 게 그러면 신라 궁궐은 또 어떻습니까? 반월성이래거나 그 저기 황룡사 구충대비래거나 뭐 여러 가지가 예. 네. 이 지금 다 그 지금 발굴되고 있잖아요. 가장 큰 게 이제 그 황룡사 구충탑의 네. 중건입니다. 기록을 갖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로 바꾸면은 거의 80m 가까이가 돼요. 사실 제가 그 황룡사 구층 목탑의 높이가 80m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사실 반신반의했어요, 사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몇 달 전이에요. 작년 12월에 네. 중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탑 중에 하나가 불이 나서 전소를 하는데요. 그 목탑이 16층 목탑이고요. 근데 그 목탑의 높이가 80m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9층이면 80m까지는 안 되지 않았을까라고 잠깐 그럴 수도 의심을 있겠네요. 했었어요. 네. 그런데 그 중국의 그 목탑의 이름이 영관루라는 목탑인데요. 맨 아랫부분에 폭이 얼마인지를 눈대중으로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랬더니 한 20m쯤 될 것 같더라고요. 높이의 4분의 1 정도. 그런데 황룡사 목탑의 그
그 뭐라고 하죠? 초석 부분은 남아 있죠. 기단부라고 해요. 그렇죠. 기단부에 그 돌들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네. 그거를 보면 황룡사 목탑의 아랫부분에 한쪽 변의 길이가 또 20m 정도. 그렇게 보면 맞네요. 아마도 우리나라 황룡사 구층 목탑은 층간 사이의 거리가 중국보다는 좀 길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보면은 네. 80m라는 기록이 저는 불가능해 보이진 않더라고요. 신라 최대의 사찰 황룡사. 규모나 예술적 측면에서 신라 제1의 사찰로 꼽히는데 현재 황룡사는 사라졌지만 그 터에서 발견된 찰주 본계에는 신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건축물에 대한 단서가 들어있었다. 그것은 바로 황룡사지 구층 목탑. 높이가 무려 80m에 달할 정도로 거대한 건축물이었던 황룡사지 구층 목탑은 건물의 바닥인 기단부에서부터 꼭대기까지 기둥을 세우는 옥심주 기법을 사용해 거대하면서도 견고한 구조를 갖췄다. 이렇게 완성된 황룡사지 구층탑은 당시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탑으로 알려졌는데 신라인의 의지와 역량을 이 황룡사지 구층 목탑으로 표현했던 것. 그리고 황룡사지 구층탑과 함께 신라는 불교 국가로서의 정체성과 부국 강병의 꿈을 실현하게 된다. 그럼 뭐 경주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뭐 불교적인 이념도 가지고 네, 정말 네. 불국사. 거긴 뭐 여전히 신비로운 불국사. 곳이잖아요. 네. 불국 정토. 네. 그래서 따와가지고 불국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라가 부처님의 나라다라는 네, 게 예. 들어있는 이름인가요? 불국사 같은 대단해요. 경우도 그 고금창기라고 하는 예. 기록을 좀 토대로 해서 보면요. 이 뭐 거기에는 이제 사실은 법흥왕 시기에 만들어졌다고 나왔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공식적으로는 이제 신라 경덕왕 때 창건된 건물로 김대성에 의해서 석굴암 불국사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불국사라는 건물 구조를 보면 아마 가보신 분들은 이제 기억이 나실 텐데 오른쪽으로 우리가 보기에 오른쪽으로 보면 청운교, 백운교를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자하문이 있고 대웅전이 있습니다. 대웅전에 이제 불상이 이제 세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쭉 들어가면은 이제 또 이어져 있는데 건물들 하나하나마다 담장으로 이렇게 다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대웅전 집 쪽으로 가보면 뭐 예를 들어 비로전하고 관음전 건물이 있고 옆에는 뭐 예를 들어서 또 극락전이 있고 그다음 그 내려오면 뭐 나한전이 또 있고 그다음 이제 지금은 이제 터가 하나 건너가면은 칠보교라든가 연화교 뭐 이런 다리가 또 그대로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예. 근데 이게 건물 밑에 이제 단을 쌓았는데 건물마다 단의 높이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대웅전이 좀 높고 뭐 극락전이 좀 낮고 이런 식으로 좀 되게 과학적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야, 근데 이 청운교, 백운교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만은 네. 저도 이제 불국사를 가봤는데 신라인들이 얼마나 대단하냐. 아직도 그 저기 용병기 터가 남아 있더라고요. 예, 그걸 불국사에 몰랐네. 있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신라인들이 화장실로 썼던 근데 이게 딱 판이 이렇게 딱 있더라고요. 발을 디딜 수 있는. 대단하네요. 갑자기 아무도 모르시니까 내가 저도 모르고 보통 전국사 가서 예. 가보다 석가탑을 봐야 되는데 화장실 얘기. 화장실 보고 가는 거를 혹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그때 거? 급하셨나 봐요. 소변이 급했던 거 아니에요? 신라인들의 화장실인데 이렇게 돌로 이렇게 딱 만들어진 뭐 화장실이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불국사 3층 석탑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이걸 석가탑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서 있는 모습인 거잖아요. 그래서 바닥을 실제로 이렇게 굴곡 있게 마치 구름 위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일부러 만들기도 하고 다보열애가 있는 게 이제 다보탑인 거고. 네. 그리고 불국사 3층 석탑 안에서 자꾸 퀴즈 욕심이 저는 나요. 알고 퀴즈 해주세요. 예, 퀴즈 알고 좋습니까? 있습니까? 예. 불경이 발견된 게 다난경. 예. 무구정방 다란이경. 다 다란이경 나오면 뭐 조준이죠. 8세기에 무슨 뜻인지 몰라. 부처님의 뭐 어쨌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모판이죠. 그럼 몇 년인지 아세요? 오래된 게 몇 년? 1000년도 넘지 않았을까요? 아, 몇 년대에 제작됐는지. 53년. 숫자에 약해. 744년. 144년. 너무 얼토당토다. 53년. 744.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그게 발견되기 직전에는 일본의 백만탑 다라니경이라는 게 세계 최고의 목판 인쇄물이었는데 우리가 발견돼서 눌렀습니다. 이야. 정확히 다시 외워야 돼. 몇 년도라고요? 744년. 744.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서 발견됐는지 발견 과정을 아세요? 그탑 해체해서 발견한 거예요? 살이 넣다 고소공사하다가 도골군들이 아 그래요? 석가탑을 도굴 하려고 크레인을 동원해서 다 했는데 상해 금지가 해제됐어. 그 도망갔어. 이런 거 이거 걸리니까. 예. 아 주지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와서 보니까 탑이 삐뚤어진 거야.
그래서 그때 신고돼가지고 그걸 해체해야 해서 해체하는 과정에 그 안에 거기서. 무고정광 탈환이 나온 거죠. 아, 근데 석굴암이 워낙에 과학적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서 그렇죠. 좀 설명을 해주시면 석굴암도 그렇고 또 그 붉은사의 다보탑을 보면 제가 정말 놀라운 게 이게 화강암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우리가 서양의 어떤 조각이나 예술품을 보면서 굉장히 이 섬세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서양에서의 그런 조각품들은 되게 대리석으로 만들거든요. 근데 대리석은 굉장히 무른 돌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깎기가 쉽지. 깎는 게 정말 쉬운데 화강암은 정말 딱딱한 돌이거든요. 근데 그걸 갖고 정말 마치 대리석을 다듬듯이 그렇게 정교한 모습을 만들고 하는 거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신라 시대 불교 미술과 건축의 정수이자 석조 기술의 결정차를 할 수 있는 석굴암. 석굴암의 내부는 땅을 의미하는 네모난 전실과 하늘을 의미하는 원형의 주실,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하는 비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본존상 주변에는 보살과 제자상을 배치했고 반구형 지붕이 무너지지 않도록 돌들을 서로 촘촘히 맞물리게 쌓은 뒤 마지막으로는 천개석을 덮어 마무리했다. 본존상의 비율 역시 놀라운 부분인데 머리와 어깨, 가슴과 다리가 정확한 비율로 설계되어 있는 것. 이러한 석굴암의 황금 비율은 관찰자의 위치와 내부 구조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로써 하나의 문화재를 넘어 수학적 예술품이라 불리는 석굴암은 신라의 가장 위대한 유산으로 남아있다. 신라에 대해서 더 뛰어난 얘기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신라 경주에 대해서. 신라 그러면 고분이죠. 고분입니까? 그렇죠, 맞네. 그저 경주에 가가지고서는 뭐 눈에 띄는 게 고분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아요. 저는 처음에는 그게 고분이라 생각 안 하고 작은 동산 동산이라고 생각했어요. 언덕인 줄 알고. 예전에는 진짜 그랬대요. 막 썰매 타고. 경주에 있는 제 친구들 거기서 그냥 눈썰매 타고 그냥 동산 줄 알고 뛰어놀았다가 나중에 그게 뭐 이렇게 못 제한구역으로 바뀐 거 맞아요. 하더라고요. 오, 네. 고분이 있었군요. 맞네요. 고분 양식은 그 고구려 백제 신라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요. 네. 고구려는 이제 가장 많이 만든 게 처음엔 돌무지 무덤이라고 장군총 들어보셨죠? 네. 만주에 있는 네. 그 장군총이라 계단식 돌무지 무덤을 만들고 백제도 초기 양식은 비슷합니다. 네. 그 석촌동에 있는 석촌동 고분, 그게 계단식으로 만든 돌무지 무덤이고요. 네. 이제 이거를 이제 고구려나 백제는 중기 이후로 가면서는 굴식 돌방 무덤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러니까 입구가 있고요. 걸어서 들어가면 석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무덤에는 반드시 고분 벽화가 존재하고 대신에 이제 도굴에 굉장히 취약하죠. 그렇죠. 도굴에 길이 있는 취약합니다.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신라의 고분에서 유물이 많이 나온 이유는 무덤 양식이 달라요. 이게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는 건데요. 이렇게 이제 관을 놓고 나무로 덧널을 설치하고 돌을 덮은 다음에 흙으로 봉분을 또 덮는 거예요. 일단 도굴이 힘듭니다. 도굴이라는 건 정말로 몰래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대놓고 할 수 없거든요. 아무리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도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하룻밤에 파기도 힘들 것 그럼요. 같고. 그러니까 많이 남아 있고 대신에 고분 벽화가 없죠. 그 안에다 벽화를 그릴 공간은 없는 거죠. 그래서 신라가 많은 무덤들이 물론 훼손되거나 도굴당한 것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 있어서 우리가 많은 유물을 좀 지금 볼 수 있는 겁니다. 일제 강점기였던 1926년 경주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온다. 바로 스웨덴의 황태자 구스타프 6세. 일본을 방문 중이던 그가 서둘러 경주를 방문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당시 일본은 우리나라를 수탈하기 위해 전국에 철도를 놓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신라 고분을 발견했던 것이다. 마침 고고학을 전공했던 구스타프 6세는 곧바로 발굴 작업에 동참했고 마침내 신라 금관을 발굴하기에 이른다. 일본은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고분의 이름을 지었는데 스웨덴을 의미하는 서자와 동항을 의미하는 동자를 합쳐 서봉총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이 고분을 서봉총이라고 부른다. 그로부터 수십 년 후 구스타프 6세의 손자 칼 구스타프 16세가 왕위에 올랐고 1994년 할아버지가 발굴한 신라의 무덤을 보기 위해 경주를 찾았다. 그리고 신라와 스웨덴의 뜻깊은 인연을 기념하기 위해 칼 구스타프 16세가 심은 한 그루의 느티나무. 신라와 스웨덴이 1000년이라는 시간을 넘어 만난 것이다. 오늘 좀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 거 워낙에 많습니다만은 네. 또 오늘 시간에 어떤 것들 얘기하면 좋을까요? 시전 얘기를 해보죠. 네네네. 대부분 다 이제
유기전만 그 기억을 하시는데 그 유기전이라고 하는 거는 시전 중에 6개의 상점을 그렇죠. 그 육의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운종가, 종로를 운종가라고도 불렀거든요. 그리고 뭐 사람이 구름같이 모이고 물건이 뭐 구름같이 모여들고 뭐 이러기 때문에 이제 운종가다 이런 얘기도 쓰고 그러는데 안양 내에는 점포는 종로에만 있었어요. 종로에만 그걸 시전이라고 그래요. 시전. 광화문에서부터 그 시작을 해가지고 저쪽 그 동대문까지 거기에 그 쫙 좌우로 점포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시전인 거고 그 시전 말고 이제 그 다른 점포들이 생긴다. 그건 난전이에요. 그게. 우리 난전. 전에 한번 금난 전권 그렇죠. 얘기했었던 게 원래 이제 시전에서도 이제 상업 행위를 불법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뭐 저울을 속인다든가 할 수 있잖아요. 그걸 감독하는 기관이 이제 경시서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금난전권이라는 건 난전을 단속하는 권한이거든요. 근데 원래 이런 걸 단속하는 권한은 정부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조선 초기부터 이 시전 상인들은 독점권을 갖고 있지만 난전의 단속을 직접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는 시전 상인들에게 이 단속권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어떤 악행을 저지르냐? 난전을 단속하는 일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물건을 이제 몰수하고. 그럼 이렇게 뺐으면 그렇죠. 그게 다 뺏고 되는 거죠. 자기 도성 안에서는 물건값을 이제 폭리를 취하면 배추 한 포기가 도성 밖에서는 만약에 100원이다. 그럼 시장 도성 안으로 들어오면 이게 1,000원, 2,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난전권을 정조가 없앱니다. 그게 1791년에 신의 통공이라는 조치고요. 여기도 여러 가지가 이제 숨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그 우리가 수원 화성 정조가 수원 화성 계획도시를 만들잖아요. 그럼 상권이 그쪽으로 좀 확산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협파했다는 설도 있고 또는 어차피 이건 상황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의 얘기인데 이미 난전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으니까 차라리 그걸 폐지하고 그 상인들에게 상세를 거두는 게 더 낫겠다라고 하는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뭐 그랬다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또 하다 보면 운종가 얘기를 좀 저는 하고 싶은 게 운종가는 도림부터 흥인지문까지 쫙 펼쳐지는 그 도로변을 운종가라고 하는데 그 옆에 장랑이라고 이렇게 집들이 지어져요. 그게 태종 때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거기서 저희가 좀 재밌었던 게 장랑이 지어지고 나서 그 운종가 쪽으로 이렇게 뭐 귀족들도 다닐 수 있고 위에 검은 세족들이 이렇게 다닐 수도 있고 하여튼 대신들이 다니고 높은 분들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 지나갈 때마다 엎드려 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뭐 이렇게 지게도 지고 있는데 엎드리면 귀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장랑 뒤쪽에 피막골이 생깁니다. 피한다 마차를 피하는 골목 해가지고 그 바로 뒤에 피막골이라는 거 생겼다고 하는데 저는 옛날에 피막골 하면 맛집 뭐 그런 쪽으로만 생각했는데 그런 또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종로 쪽에 지금 피막골들이 많이 없어지고 큰 건물들이 막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런 것들을 좀 살리면서 도시를 계획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그때 거기 뭐 생선구이 가게들도 많고 그랬는데 그 뒤쪽으로. 빼곡한 건물과 상점은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서울의 중심 종로. 이러한 종로의 상점이 밀집되기 시작한 건 바로 조선 창건부터였다. 이를 가리켜 시전 행랑이라 불렀는데 그리고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는 시전 행랑의 유구들. 이 유구를 통해 시전의 규모와 다양한 물건들의 종류까지 가늠할 수 있다. 국가가 지정한 독점적 상점으로 나라에서 필요한 물건만 판매할 수 있었던 시전. 사고 팔 수 있는 물품의 종류가 6가지라 하여 유기전이라고도 불렸는데 그렇다면 조선의 시장에서는 어떤 물건을 판매했을까? 먼저 종이를 파는 시전. 생선을 판매한 어물전. 그리고 노시를 팔았던 면포전과 예쁜 비단을 판 선전. 이 밖에도 명주를 파는 저포전 등 다양한 물건으로 당시에도 시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렸고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이고 흩어진다는 뜻의 운종가라고도 불렸는데 조선은 이처럼 창건과 함께 시전을 조성, 성리하게 기초한 도읍의 형태를 완성했고 종로의 위상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네, 신라 시대 때 소지왕 12년에도 이 삼국 사기를 보면 시전을 열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럼 그 시대에도 좀 체계적으로 이 시전이 열렸습니까? 신라의 시전은 조선보다 규모는 작았을 것 같긴 한데요.
신라는 사실 글로벌한 그런 시장이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럼 외국과도? 예, 그 신라에서 발견된 유물 중에 이제 그 서역이라고 했죠 당시엔. 네. 서양 쪽에서 들어온 문물로 우리가 지금 해석할 수 있는 것들도 제법 있고요. 그리고 또 아랍 쪽의 기록도 있는데요. 846년에 아랍에서 출판된 책에 의하면 신라라는 곳에 가면 거기에 뭐 금이 많고 자연 환경이 아주 좋아서 거기 한번 가면은 계속 거기서 살고 싶어지고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해요. 예. 그때는 아마 신라가 서양에서 서역 사람들한테까지도 잘 알려져 있던 어떤 국제적인 도시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로 경주에서 가까운 곳에 이제 울산항 그곳이 그 당시 국제 무역항이에요. 가장 귀족들이 선호하는 아이템들이 들어오는 것이 가장 가까운 울산항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다녔고요. 실제로 신라의 왕릉 중에 이제 괴릉 같은 경우 보면 거기 무인상이나 이런 모습이 이슬람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는 그런 석상들도 있어요. 아, 저 가봤어요. 괴릉에 거기 이렇게 턱수염이 있는 그렇죠. 그 돌 부리부리하고 막 브랜나루 딱 봐도 있고. 우리나라 그렇죠.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아요? 그 서역인이라고 알려지고 예, 그렇죠. 그리고 신라가 또 국제도시라는 그럼요. 얘기가 네. 노만 글라스, 노마의 유리 예. 예, 이것들이 신라 고군에서 많이 출토가 됩니다. 유리 구슬이나 유리 뭐 그릇 같은 것들. 그 당시에 신라인들이 만들었다고 하기는 좀 만들었다고 막 이렇게 당당히 얘기하기는 좀 의문이 들 수도 있거든요. 유리를 제조하는 기술은 네.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중앙아시아 쪽에서 로마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들어온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페르시아 문양이 들어간 문양석들, 그 다음에 그 보검들 있잖아요. 뭐 루비, 뭐 사파이어 같은 것이 박혀 있는 막 그런 보검들. 네네. 그 전부 다 이슬람권에서 쓰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야, 그럼 요즘 시대로 말하면은 당시에 신라 방문의 해가 있었나 봐. 그렇죠? 장판 외국인들을 이렇게 받는 신라 방문의 해. 대대적으로 경보를 하고 어서 오세요. 예. 아니 의외로 통일 신라까지 이렇게 해외에서 다른- 많이 다른- 왔었는데 사라센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네. 신라는 황금의 나라다. 그렇죠. 예. 가면 돈이 된다. 뭐 이런 거죠. 황금의 나라. 그렇군요. 확실히 그 한 나라의 수도에 산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서울에 사는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한양에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모여 산 거예요? 그 세종대 기록이 있는데요. 거기에 한성 부장계라는 곳이 그 장부 그런 기록물이 있는데 거기 보면 약 10만 명 정도 살았대요. 10만 명. 예, 그리고 18세기쯤 들어서면 그게 2배가 돼서 20만 명 정도 살았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예. 그 신라에 그 서라벌에 사람이 몇 명이 살았을까라는 거는 이제 삼국 사기인가요? 삼국 유사인가요? 거기 기록이 있는데요. 예. 그게 18만 호 정도예요. 18만 원 조금 안 되는데요. 근데 한 집에 한 4명, 5명 살았다고 생각하면 신라 경주에 거의 100만 가까이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역사하시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 조선 18세기에 들어서 조선의 수도에 20만인데 신라에 과연 100만 가까운 사람이 살았을까 하는 거는 사실 약간 고개를 갸웃하게는 되는데요. 그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주에 100만이 살았을까요? 애초에부터 이제 한양은 예. 한양은 10만 명이 살 수 있도록 설계된 그 도시입니다. 그렇군요. 한양은 예, 예. 한양은 그 사대 문안하고 예, 예. 그다음에 성저 심리까지가 한양이에요. 조선 말기에는 20만까지 예. 올라가게 되지만 경주는 더 많았을 수도 하나 재밌는 있겠네요. 얘기라면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시내 간다 말을 안 썼어요. 문안 간다 그래서 문안. 아, 그 사대문 안을 네, 문안 간다 그러지 시내 간다 안 해서 예, 시내 간다 그런 말 안 썼어요. 문안 드린다 이것도 그 그 뜻입니까? 한자는 좀 다르니까. 아, 그것도 다른 아 거예요. 틀리네. 아. 이거 재밌어요, 그죠? 문안에 간다. 예, 예, 뭐 이런 말이었고. 아, 재밌는 얘기 진짜 많이 말씀 있어요. 들으니까 한양은 원래 10만에 계획된 도시였으니까 조선 후기에 20만이 됐다고 해도 그게 굉장히 과밀한 상태였을 거고 경주는 그런 제한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막 정말 100, 기록에서 20만 호 정도라는 게 또 아주 근거가 없는 걸 수도 있고 대구나 그 경주는 기본적으로 분지잖아요. 네. 분지니까 그 어떤 한계가 있었을 거예요. 예, 예. 자, 우리 역사를 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늘 역사에 만약은 없다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 저희 한국사 과학하면은 만약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만약에 천년고도 경주가 조선 시대에도 또 지금까지도 수도로 자리 잡았다면 이게 어떻게 변했을까요? 경주가요? 예. 수도였어요? 경주가 조선에도 수도였다. 왜요? 그 수도에서 쓰는 말들이 표준어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제가 사투리 쓰잖아요. 경주가
경상도 사투리 씁니다. 제가 쓰는 말이 표준어고 나머지 다 사투리 씁니다. 다 경상도어를 쓰려고 노력해야 돼. 제가 되는 거네요. 서울 사람이에요 이거 안 해도 아, 지금 쓰는 말들을 늘 고민하면서 쓰거든요. 예. 야 그거 빼다지에 넣어놔라. 이게 표준어 아닙니까? 빼다지에 넣어야는 뭐죠? 서랍 안에 넣어놔라. 천지빛깔이 아이가 지금 이것들이 표준어로 나올 거면 아나운서가 천지빛깔이가 표준어입니다 이렇게 나올 건데 그러네요. 경주가 수도였으면 좀 편안하게 방송할 수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은 없다고 하지만 뭐 역사학자들에게 저는 언뜻 드는 생각이 만약에 경주가 계속해서 경주 지역이 수도였다면 어떤 면에서는 이제 전란의 위험이 적은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청나라의 침략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만약에 임진왜란이다.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그 지역이 점령됐을 테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나라 운명이 어떻게 됐을까? 또 왜구들의 침략 이런 것도 너무 많이 받았고 그런 걱정이 또 드네요. 그런데 전 반대로 얘기하면 병자호란은 안 겪었어요. 그렇죠. 내려오지 못해. 우리나라 역대 왕 중에서 그 무릎 꿇고 외국에 그 항복한 사람은 인조밖에 없어요. 그런 그 치고는 안 당하죠. 그 인조는 총 서울을 3번 포기를 하거든요. 예? 처음에 반정으로 왕이 되자마자 이괄해난 때 벌써 공주로 한번 피난을 가고요. 그다음에 정묘호란 때 강화도로 갔다가 병자호란 때 이제 남한산성 가잖아요. 심지어 숭례문을 향해서 나가려다가 청나라 군대가 이미 지금의 녹권동 쪽으로 길을 끊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어가를 돌려서 아까 우리가 수구문, 시구문이라고 했던 그 시체가 나가는 그 무드로 인조가 나갑니다. 왕이. 그래서 결국 남한산성을 가죠. 그런 또 역사도 있습니다. 오금동도 그때 생긴 거예요. 도망갈 때 오금이 저렸다. 그래서 오금. 그러네요. 사실 송파구 오금. 그렇습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오금동 사실이에요. 진짜요? 오금이 절에서 오금동. 오늘 특히나 교수님 덕분에 저희가 정말 재밌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재밌고 많이 배웠습니다. 예. 저희도 뭐 배웠는데요 얘기해봐요. 왜 거짓말 하세요? 경상도가 표준화해야 되는 이렇게 철부지처럼 또. 예, 이제 뭐 확실히 자리 잡으셨네요, 우리 선생님께서. 아닙니다. 저는 오늘도 많이 배우고 가고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어요. 어쨌든 우리 또 전문가 여러분뿐만 아니라 동엽 씨 덕분에도 참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예. 제가 철딱선이 없었는 거 두 분께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예. 즐거우셨다니 다행입니다. 네, 아유, 다음에 안 온다고 하면 안 돼요. 아주 재밌었어요. 자, 여러분께서도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사 과학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